핫도그를 뺐길래 그걸 뺐길래. 핫도그 뺏길래. 선생님 없어도 수업할 수는 있어. 선생님 드세요. 배불러서 안 먹어. 저도 배불렀어요. 수업하자. 애들 방해되잖아. 아, 저 각자 있는데 진짜 너무 싫다. 그만해. 진짜 나 물고기 눈깔 그것도 싫었어. 니 그거 언제 아니 어떻게 왜 그런 문제만 뽑을 수 있는지? 짜증나. 자리가 바뀌었어. 도르래 밧줄 걸려놓고 가속도 물어봤어요? 속도. 속도요? 속도지. 속도가 맞긴 맞는데 문제에 속도로 써 있어. 아 속도. 그럼 처음 조건이 아니, 그- 처음 조건이 필요한데? 위에 갈수록 아 속도잖아. 속도가 맞아 속도가. 가속도들이. 도르래 이렇게 걸쳐 있어? 네. 그 물체가 핸드폰 바꿨는데 에이 별로야. 사람이 50kg였나? 귀찮기만 하고. 돌이 60kg였고. 도르의 질량을 고려해야 돼요? 도련의 질량은 고려 안 하고 줄 질량. 솔직히 말하면 수민쌤이 설명하신 거 하나도 이해 안 됐어요. 안 들었잖아. 아 들었어. 넌 안 듣는 드립이지. 아, 니 학원 들었을 때. 그때 없었어. 아 맞네. 몇 미터 올라갔대요? 그 5m, 5m. 요. 양쪽 5m. 둘이 10m였어요. 하나는 질량이 얼마래요? 그 하나 50kg. 50kg하고 50하고 60이요. 사람이 50kg고 돌이 60kg였어요. 자, 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줄을 반을 나눠. 처음에 높이 똑같았대? 네. 네. 똑같은 높이에서 5m 올라가고 5m 내려간 거야? 줄이 네? 10m고 줄이 그냥 5m, 10m. 5m씩 내려가. 그러니까요. 예. 양쪽으로 5m 내려온다고? 아니 한쪽 시간이 5m 그러니까 내려가면 오른애부터 길이가 5m. 알았어. 자, 얘 반을 나눠 봐봐. 반을 나누면 이 전체 줄에 대한 질량 중심이 있겠지. 맞아? 양쪽의 질량 중심이 똑같이 있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에 해당하는 질량이야? 2분의 m에 해당하는 질량이지. 얘도 2분의 m에 해당하는 질량이야. 줄의 질량이 10kg라고? 그럼 5kg씩이 각각 있겠지. 1kg예요. 전체 1kg야. 0.5kg가 되겠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 나중에 위치를 봐봐. 얘는 5m만큼 다 올라갔네? 네. 줄이 없다라고 해야 되겠네, 이쪽에? 그래, 안 그래? 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쪽의 질량이 돌의 크기는 아마 무시했을 거야. 10m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와 있겠지, 그치? 여기는 자 m이 있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최초의 역학적 에너지 모두 0이라고 하자.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지, 그치? 맞아?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 전체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기준 위치에 대해서 얘 얼마큼 내려와 있어? 60kg짜리가 얼마? 10m만큼 내려와 있지. 네. 맞아요? 5m만큼 내려와 있겠구나. 5m의 위치 내려와. 뭐라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아니 아니, 첫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이요. 얘가 올라간 상태에 놓고 있잖아. 얘가 지금 얼마큼? 5m 내려오고 얘는 5m 올라간 거잖아. 전체 길이가 10m니까. 자, 그럼 얘는 5m만큼 내려왔지? 얘는 증가했지. 50 곱하기 10 곱하기 5m 올라갔지. 줄의 전체적인 질량 중심 보면 얘는 어디 갔니?
여기에서 반반이면 질량 중심 여기다 놓자. 그냥 귀찮으니까. 맞아요? 전체 절반이 질량 중심이지. 네. 자, 여기에다가 얘가 이만큼 내려왔어. 5m만큼 내려왔지. 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자, 그리고 전체가 운동에너지를 갖지. 2분의 1 곱하기 50짜리도 V의 속도를 갖고, 자,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60짜리도 속력을 갖고, 또 2분의 1 곱하기 10짜리도 속력을 갖겠지. 두 합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즉 얘에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 갖고 나머지 얘도 감소했구나. 나머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 얘는 얼마가 돼? 요만큼이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지. 얘 요만큼 더해지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됐어. 그럼 이 부분이 얼마큼이 되지? 마이너스 550. 마이너스 550이 돼버리니 이항시키면 얘는 550이 돼버렸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2분의 1 곱하기 다 합쳐보자. 얼마가 되니? 이거 1이지. 다 합치면 얼마가 되니? 111이 돼버려. 어휴, 귀찮아라. 요게 돼버렸네. 자, 그럼 V 제곱이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니? 111분의 1100이 돼버리니? 네. 이걸 계산하자고? 37분이면 나오나? 자, 그럼 V라는 녀석은 얼마가 돼? 루트 111분의 1100이 돼버리겠네. 한 37분이면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낸 오답과 똑같은 오답이 나왔어요. 왜? 7분에 350. 37분에 36 루트에다가 36? 그 중력하수도 생각해야 되는 거. 루트에다가 루트 안에 전차 다 있어요. 37분에 G로 썼어? 네, 네. 지금 썼어요. 그 G로 바꾸면은 빼버리지 뭐. 근데 그래도 아닌데. G. 뭐가 아니야? 37분에 36G예요. 루트 안에. 루트 안에가? 그래가지고 너 아까 111 그거 했는데 솔직히 안 되겠구나. 응. 내가 낸 오답이랑 똑같아. 저거는 풀이 도르의 운동 에너지는 없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줄 내려오고, 줄에 대한 질량 고려한 거예요, 저도. 줄도 운동하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알짜인 그거 그 알짜임이 한 일이 그 운동 에너지와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알짜 힘이 한 일? 네,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와 같다 이거. 근데 여기 힘이 계속 변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다 그래프로 그려야 되거든, 얘. 내려오면서 이 질량 부분이 점점 이쪽 질량이 알짜 힘이 커지잖아. 그지? 네. 힘으로 해줘봐. 이게 막 똑같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쌤이 막 5분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풀었을 때? 2분의 1 AT 제곱을 풀었을 때 그게 변수가 여러 개 나온다. 그렇게 누가 풀어? 너무 어려웠어요. 이렇게 돼버리지. 자, 이때 얘는 아래로 나타난 힘이 있단 말이야. 얼마? 60G, 60G. 얘는 50G. 50G가 있어. 그리고 얘는 힘이 없어. 자, 그러면 이 두 녀석의 알짜임은 얼마가 되니? 두 녀석에 의한 알짜임은 10G만큼 차이를 갖지. 자, 여기엔 힘이 없다가 얘가 임의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할게. 이렇게 풀기가 너네들한테 쉽지 않은데. 임의 위치만큼 내려왔을 때 힘을 한번 볼까? 자, 얘가 갖는 높이를 뭐라고 할까? y라고 하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10 빼기 y가 되지. 네. 10 빼기 y가 돼. 자, 그렇다면 얘는
자, 지금 나타난 힘이 이쪽으로 얼마? 60G. 이쪽으로 50G가 돼버리고 요 힘과 요 힘의 차이의 알짜 힘이 얼마가 되니? 요 녀석의 질량의 차이만큼의 알짜 힘이 나타나겠지. 이쪽은 일정한 밀도 람다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이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Y가 되거든. 그리고 이쪽으로 나타나는 요 힘은 얼마가 되니? 람다 곱하기 G 곱하기 10 마이너스 Y가 돼버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 두 녀석에 대한 전체 알짜 힘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얘는 60G. T로 계산한 다음에 할까? 잠깐만. 근데 우리 아까 알짜임 모를 때 X를 모르는 뭐가 X로 돼요? 질량을 했어. 질량 X. 무슨 질량? 무슨 질량? 한쪽이 치우쳐 있는데 아. 북한의 질량. 그 X를 두고 나머지 한쪽 1 마이너스 X를 두고. 아, 질량을 제일 간편한 문제 딱 보이다 오네. 매번 아까 이렇게 아이니 역학 나오면 무조건 풀다 그러고. 가속도고 힘이 돼버리면 이쪽으로 나타나는 알짜 힘이 얼마까지 증가하니? 11G까지 증가하지. 이때 Y가 5m야. 그냥 G10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아,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계산 편해야 되고. 50G. 똑같이 나왔는데. 얘는 그래프는. G 그치. 곱하기 5. G 곱하기 5. 그러면 55G. 55G. 이게 1이 돼버리지. 이게 1이 돼버렸어. 그래주면은 알점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 같지. 2분의 1 곱하기 50 더하기 60 더하기 1 V제곱 2분의 11 V제곱 V제곱이라는 녀석은 11 분의 10G 이게 돼버리는데 똑같은데? 아니 어떻게 풀었냐면 거기 흔히 2분의 1하고 50 플러스 60 플러스 1에 V 제곱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2분의 1에 210 곱하기 5가 같다고 해서 200. 풀었거든요.
200. 근데 저는 그 2분의 1 곱하기 210 곱하기 5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210? 그거를 플러스 x랑 5 마이너스 x 아 그 아까 x 그거 그 질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있었어요. 내가 이거 길이었을 걸. 내가 딱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게 풀려 있었어. x가 210이라고? 근데 저걸로 푸나 이걸로 푸나 같아야 돼 원래 원칙은. 근데 그래가지고 거기 2일 한 거 거기 T까지는 똑같거든요. 어? 근데 선생님 그거 2일 문제 프린트로 주셨니? 여기 부화장 있잖아요. 코코넛 도르래? 아 얘는 무인도 왜 간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 우리. 보자. 벌써 잠이 드네. 이거 어떻게 풀어든 결과가 두 개가 같아야 되거든? 두 개 결과가 같아야 되는데 한번 선생님 원본 찾아갖고 한번 확인해 볼게. 두 개가 지금 요게 이렇게 나온 걸로 봐. 같잖아 결과가. 네. 그래서 이 표현이 맞아야 될 것 같아. 비슷한 문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 풀이가 잘못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능성이 있어. 역시 창욱이. 책상 그 모서리에 마찰이 없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밧줄이 있다라고 해. 얘도 밧줄이야. 이 밧줄이 걸쳐져 있는데 이 부분의 무게 때문에 얘가 아래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오겠지. 오케이? 전체 길이를 L이라고 이야기하고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얘가 전체가 어디를 떠나는 순간에 이 위치를 떠나는 순간에 전체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상당히 유사하지. 다만 얘는 반대 부분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 나타내주면 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자, 얘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질량 중심 현재 있다라고 하자. 처음 순간의 높이를 y라고 해볼까? y0라고 할게. 처음 위치니까. y0만큼 있다라고 얘기할게. 자, 그럼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를 역학적 에너지 기준으로 하든 각각을 따로따로 하든 상관없는데 전체가 합쳐지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놓는 게 좋아.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질량 중심은 얼마가 되지? 이 분의 질량 중심은 요 위치지. 얘는 2분의 y0만큼 내려와 있거든.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마이너스 요 분에 해당하는 질량은 전체 질량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일 때야? L분의 y0만큼의 비를 가질 때지. 맞아? 이게 얘 이 부분에 대한 질량이야. G 곱하기 2분의 y라고 쓰게 되지.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자, 나중에 에너지는 얘가 여기 있어. 얼마에 있니? 2분의 선생님 근데 y는 어디예요? y y0. 자, 여기 2분의 L만큼 내려와 있지. 네. 자, 그러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얼마? M 곱하기 G 곱하기 2분의 L이 돼버리고 전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 네. 그치? 자, 그럼 얘 이항시켜 버리면 얘는 뭐가 되니? mg 곱하기 얼마가 되니? L분의 y0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지. 네. 자,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지? mg 2분의 L이 돼버렸어. 그치? 이 값이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다 지워지지. m 다 지워지지. 따라서 속력의 제곱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gl로 묶어주면 얘는 자 1 마이너스 얼마가 돼? L 제곱분의 y0 제곱이라는 값이 돼서 속력 v라는 녀석은 루트 gl 곱하기 1 마이너스 L 제곱분의 y0 제곱이라고 푸는 문제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방식대로 푸는 게 보통 일반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갖고 푸는 게 더 낫다면 이 방법도
어떤 마이너스? L제곱분의 Y제곱하고 마이너스 5제곱. 이거? 얘가 원래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아까 이런 방식으로 풀고 이런 힘의 관계로 풀었을 때 결과가 똑같다면 두 풀이가 맞다는 얘기야. 답지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이러면 두 가지 방법을 푸는데 똑같은 결과를 줬는데 그 결과가 틀리다면 좀 이상하지. 이거 문제는 거기서 나온 거죠. 영지국하고 고기출 모의고사 빼주고. 아마 안쌤에서 났을 거야. 안쌤 과학에서. 맞아요. 거기 찍어. 거기 없어. 다른 거거든.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물리원 이야기가 되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물질의 이중성까지 얘기했습니까? 자, 물질의 이중성까지 얘기하고 물질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현미경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전자 현미경. 성능이 좋은 광학 망원경을 이용하여 세균의 크기를 크기와 비슷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를 이 정도까지는 확대하여 볼 수가 있어. 누구를 통해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는 볼 수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힌다. 장애물이 너무 작으면요, 빛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거든요. 회절이라는 현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광학현미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미세한 영역까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미경의 분해능이라고 나왔는데 분해능을 보기 전에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된대요? 회절이라는 현상을 알아야만 합니다. 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회절이요? 회절. 저건 조금 자, 알고 있어요. 자, 빛의 회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일반적인 회절이라고 하는 현상은 빛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어지는 현상을 우리 회절이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거든. 오케이? 자, 빛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회절이 언제 가장 잘 일어나냐면 장애물의 크기가 파장 정도일 때 가장 잘 일어나는 편이라고 해요. 자, 그럼 빛의 회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회절이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이쪽에 아주 좁은 틈이 있어요. 자, 이때 이 틈을 A라고 얘기해요. A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이거를 미시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지만, 자, 스크린상에 구멍 하나 갖고도 이런 무늬가 생기게 돼요. 자, 중심에는 무늬 폭이 다른 무늬의 2배가 되는 이런 무늬가 생기고요. 자, 다음 무늬는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무늬로 나타나게 돼. 자, 이런 식의 무늬가 나타난다고 해. 이 무늬 폭이 만약에 2 델타 X라고 한다면 이 무늬는 얼마? 델타 X만큼 나타나고 다음 무늬도 델타 X만큼 이렇게 나타난 무늬가 되면서 점점점 빛의 세기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흐려지는 이런 일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 관찰된 내용을 프라운호퍼와 프레넬이 설명을 하게 되지. 프라운호퍼와 프레넬이 뭐라고 설명하게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먼저 자, 이쪽은 밝은 무늬가 있고 이쪽엔 어두운 무늬가 있지. 여기 밝은 무늬 있고 어두운 무늬가 있는데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슬릿의 틈을 상당히 크게 확대해 봤어요. 자, 이렇게 크게 확대해 봤대요. 이때 이곳으로는 빛다발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래, 안 그래? 빛다발이 들어와. 이 간격을 A라고는 하지만 빛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 각각의 점들이 새로운 파원이다, 자, 광원이다 라고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때 중앙엔 예외, 중앙엔 항상 밝은 무늬고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위치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빛이 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쪽 방향으로 가는 빛이 있어. 이 간격보다 이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가장 위로 나온 빛과 가장 아래로 나오는 빛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볼게. 지난번에 간섭을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 거의 평행하다라고 해. 이때 이 빛을 두 영역으로 나눠 봐봐. 똑같은 크기의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가장 위로 오는 빛과 가장 아래로 오는 빛을 한번 비교해 볼게. 이 빛과 그 다음 바닥에 이 빛을 한번 비교해 볼게. 이 빛이 요만큼의 경로 차이를 갖게 돼. 만약에 이 경로 차이가 2분의 람다라고 한다면 두 빛이 여기서 어떻게 되지? 상쇄돼 버리겠지. 2분의 람다만큼의 차이를 갖고 있으면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로 오는 빛과 두 번째 영역의 두 번째 위치로 오는 빛도 똑같이 2분의 람다만큼의 위상 차이를 갖게 해. 그럼 어떻게 되지? 또 상쇄돼 버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모든 빛들이 다 2분의 람다만큼의 차이를 갖게 돼서 다 어떻게 돼 버립니까? 상쇄돼 버리는 거야. 다 상쇄돼 버렸대. 자, 그렇다면 맨 위 경로로 오는 빛과 맨 아래 경로로 오는 빛은 이 차이만큼이 얼마큼이나? 람다만큼 나겠지. 그래서 첫 번째 A 곱하기 사인 세타, 이 방향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A 사인 세타가 이 광로 차이가 되는 거야. 빛의 거리 차이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람다라면 얘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야. 자, 첫 번째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된다라고 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되는 이 위치를 한번 볼까? 이 위치를 한번 볼게. 슬릿 똑같아. 자, 여기로 오는 빛들이 모두 다 새로운 파원이라고 생각해. 똑같아, 파원들이. 근데 방향이 어떻게 되지? 쟤보다 더 꺾여 있지. 꺾여 있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이 빛다발을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볼까? 이 빛다발을 4개의 영역으로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영역, 4개 영역으로 동등한 영역으로 나눴대요. 첫 번째 구역의 가장 위로 들어온 빛과 두 번째 구역으로 들어오는 빛의 차이가 만약에 2분의 람다만큼 난다면 두 녀석이 여기에서 상쇄돼 버리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으로 오는 빛과 네 번째 영역으로 오는 빛도 2분의 람다만큼 차이 난다면 여기서 또 상쇄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의 모든 빛이 상쇄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의 또 모든 빛들이 상쇄돼 버린 다음에 이쪽엔 빛이 도달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자, 이때 이 변의 길이가 얼마? A고 얘가 나타난 이 방향을 세타라고 한다면 자, 광로 차이는 얼마큼이 나타나? 요만큼이 광로차가 되겠지.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A 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야 지금? 2 람다가 되겠지. 2 람다일 때 얘는 두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만약에 세 번째 어두운 무늬라면 영역을 몇 개씩 나눠? 6개로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소거되는 다른 방향의 세 번째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어두운 무늬를 갖게 되는 조건으로 A 사인 세타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지? M 람다 또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라고 할 때에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해요? 자, 이번에는 밝은 무늬를 갖게 하는 조건을 얘기해 보자. 계약하면 칠판을 다 바꿀 모양이에요. 여기 거를. 아까 데스크에서 했던 그거예요? 이게 잘 안 지워지고 잘 안 써지고 이러잖아. 아 여기 하고로만 쓰면 안 보인다고. 여기 이런 이 칠판에다 하고로만 쓰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내 건 잘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생명쌤도 그렇게 더 바꿨다 그랬잖아. 나는 안 바꿔도 되는데. 자, 문교불편이 제일 좋은데. 분필하면 문교분필이죠. 자,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살펴보고. 찬이 언제 일어났어? 왜? 언제 일어났어, 찬이? 나 계속 자는 줄 알았어. 일어났었구나. 여기. 오늘부터 영상이 좀 화질이 좋을 거예요. 어제까지는 분명히 핸드폰이었는데 오늘부터 카메라가 됐어요. 어두운 무늬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어두운 무늬요. 자, 밝은 무늬. 찬이 때문에 그래. 제가 보냈는데요. 네가 깨 있어서. 피곤해요? 넌 앉아서 피곤하니 선생님들은 서서 얼마나 피곤하겠니? 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할 때는 안 돼서 안 그만할까요? 움직이니까. 야, 그럼 상관없어. 선생님이 어느 정도냐면 피가 다리로 쏠려가지고 안 올라와. 네? 그래갖고 집에 가면 다리가 띵띵 부어 있어. 그 다리의 고통을 참기 위해서 소주를 먹는 거야. 불쌍하지? 병원만이. 의사가 다음 달에 한번 다시 보재. 네? 이번 달에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다시 봐서 만약에 다음 달에도 다리 붓기가 있으면 약으로 치료하자고. 자,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조건을 한번 보자. 여기서 중앙에 나타났던 밝은 무늬는 예외야. 오케이? 걔는 어떻게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 이 방식 갖고는. 그래서 걔는 예외고. 자, 누구를 봅니까? 요걸 한번 살펴볼게.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바깥쪽에는 밝은 무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늬 폭은 똑같아요. 자, 여기에 수많은 광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거리는 A라고 했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조금 전에 나타났던 첫 번째 밝은 무늬와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두 번째 어두운 무늬 사이에 어떤 방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나. 그 방향으로 가는 세 개의 등분으로 나눴을 때, 세 등분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보이게 돼. 어씨, 야, 정신 차려. 왜 평행선이 안 그려져? 평행하다 치자. 자,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눴을 때 가장 위로 오는 빛과 두 번째 영역으로 오는 빛이 어때? 2분의 람다만큼 차이를 갖는다면 얘는 어떻게 될까? 상쇄돼 버려. 자,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영역의 모든 빛들이 상쇄돼. 그럼 세 번째 오는 빛들은 모두 다 어때? 살아남네. 그래서 얘가 밝은 무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광노차를 살펴보면 얘는 얼마가 돼? 하나마다 2분의 람다씩 나니까 여기는 얼마가 차이 나지? 2분의 3 람다가 돼 버리지. 즉, 요 차이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2분의 3 람다가 돼 버리면, 자, 얘는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돼.
첫 번째 밝은 무늬가 된다. 자, 그 다음 밝은 무늬는 자, 그 다음 밝은 무늬는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보다 더 먼 각으로 나타나야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타났어. 어우씨, 왜 똑같이 나누냔 말이야. 얘는 3개가 아니고 5개로 나눠야 돼. 뭘 너무 크게. 자,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오는 빛이 또 얼마? 2분의 람다. 자, 그러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영역의 빛이 상쇄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도 역시 어떻게? 상쇄돼 버려. 자, 그리고 마지막 빛이 살아남게 돼. 자, 그렇다면 A라는 폭의 전체 값에 대해서 이 값은 얼마가 되니? 2분의 5 람다라는 값이 돼버리지. 즉 A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5 람다일 때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돼. 두 번째 밝은 무늬가 된다.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보여지네. 얘는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자,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일 때, 오케이? 단 여기서 m은 뭐가 돼? 0 없이 1, 2, 3 똔똔똔 나타날 때 밝은 무늬가 돼버리지. 그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광노차 델타라는 것은 A 곱하기 사인 세타이고 얘는 근사적으로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고 얘는 근사적으로 A 곱하기 L분의 X라고 써줄 수가 있어.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얼마가 돼버려?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 하게 되면 밝은 무늬가 나타나. 또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하게 되면 얘는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 0의 조건하고 어떤 관계지? 반대지. 그래서 회절일 때는 0의 조건과 반대 조건을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무늬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이걸 이용해서 무늬 사이의 간격을 한번 보자. 자, 이쪽 스크린에 나타나는 무늬 사이의 간격이야. 또는 무늬의 폭이라고 해줄 수 있어. 어두운 무늬에서 어두운 무늬 사이가 밝은 무늬의 폭이 되는 거야. 맞아? 어두운 무늬와 어두운 무늬 사이가 밝은 무늬의 폭이야. 자, 그러면 n번째 어두운 무늬를 보자. 자, n번째 어두운 무늬를 보면 n번째 어두운 무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A 곱하기 L분의 XM이야. 이 값이 얼마가 돼?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돼버렸어. 이 지워지면 XM이란 녀석은 어디에 나타나? A분의 L람다 곱하기 M인 곳에 나타나지. 그지? 자, 그러면 M 플러스 1번째 어두운 무늬는 어디에 나타나지? 얘는 XM 플러스 1 하게 되면 얘는 A의 L 람다 곱하기 M 플러스 1이 돼버리게 돼. 따라서 무늬의 간격은 또는 밝은 무늬의 폭은
델타 x라고 하면 델타 x는 얼마가 돼? xm 플러스 1 마이너스 xm이 돼버려서 얘는 a분의 l 람다라고 해. 그러면 무늬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무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지. 스크린상에서 중앙에는 무늬가 가장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났어. 자, 이렇게 나타났어. 자, 원점에 대해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까지 이게 1일 때지. 얼마가 돼? a분의 l 람다가 돼.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무늬 간격도 델타 x가 돼버리지. a분의 l 람다. 그 다음 또 똑같이 a분의 l 람다야. 자, 근데 이쪽으로 나타나는 이 거리도 대칭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니? a분의 l 람다. 또 요만큼이 또 뭐가 돼? a분의 l 람다가 돼버려. 그러면 중앙에 밝은 무늬가 다른 무늬의 몇 배가 되지?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중앙에는 무늬폭이 2배인 밝은 무늬가 나타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찬욱이 서서도 조는구나. 이런. 오늘 밤에 조회수 또 올리겠는걸? 재수하고 싶어? 너 시작하고 계속 잤어. 둘 다 자겠는데? 둘이 나란히 어깨 동무하고 봐라. 그냥 갇혀 책 같이 봐. 뭐만 나와서. 필기하잖아. 현이는 필기래. 아무리 졸려도 현이는 필기한단 말이야. 해요. 쟤도 집 가서. 찬욱이는 필기 안 해, 학원에서. 쟤 집 가서 해요. 나가서 해. 책 같이 봐, 그냥 가서. 너 들어오게? 너 들어와서 자게? 너도 집에 가서 필기해. 현이는 뭔가 해야지 안 존단 말이야. 너도 피곤하다고? 한 게 뭐 있다 피곤해. 쌤 웃기지 마요. 저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책 얘기로 파동의 회절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야, 이렇게 복잡한 거를 딸랑 몇 줄 써놓고 끝냈어, 그치? 책이 참 불친절하지? 나쁜 애들 같아. 그러면 파동의 회절 얘기 잠깐 한번 봅시다.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넓게 퍼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난다.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하는 정도가 커져서 회절 무늬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자,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의 렌즈도 좁은 틈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회절하여 가까이 있는 두 점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회절이 크게 일어날수록 두 점이 많이 겹쳐진다라고 하는데, 회절이 많이 되면 빛의 경우에는 흐려 보이게 돼. 오케이? 번지는 거야. 상이 선명하지 못하게 돼. 회절이 잘 되면 빛이 넓게 도달하는 건 사실인데 상이 선명하지 못하게 돼. 그럼 상을 선명하게 하려면 최대한 회절이 덜 되게 해줘야 되겠지. 회절이 덜 되려면 무늬폭이 좁아야 된단 말이야. 무늬폭이 좁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해야 돼? 파장이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작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구멍이 커야 되니 작아야 되니? 구멍이 커야 돼. 그래서 망원경은 크면 클수록 좋아. 아시겠어요? 그래서 망원경에 혹시 천체 관측 해본 사람 있니? 그 지도하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는데, 구경이 깡패야. 구경이 깡패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크면 클수록 잘 보인다는 얘기야. 빛을 많이 모아줄 뿐만이 아니라 회절을 덜 시켜서 선명한 상을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야. 회절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흐리게 보인단 말이야. 번져 보여. 그래서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야기, 바로 분해능이라는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광원에 의한 회절무늬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광원에 의한 회절무늬의 안 켜져 있어. 자, 구분을 봅시다. 뭐가 안 켜져 있다고? 덥다고. 창문 여기 추울 것 같아. 창문 열면 내가 추워. 엉덩이가 차가워져. 그럼 감기 걸려. 문을 열어줄게. 은빈이 뒤에서 방구 꼈구나. 그래 문 여는 거지. 아니에요. 자, 두 광원에 의한 회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 두 광원에 의한 회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아주 좁은 틈이 있어. 자, 이 간격을 A라고 할게. 오케이? 여기에 인접한 광원 두 개가 있어. 얘가 S1이고 인접해서 S2가 있다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때 여기 아주 멀리에 스크린이 있어. 스크린이 있어. 그러면 S1에서 나타나는 여기가 중앙이야. S1의 중앙에서 S1에 대한 회절무늬가 나타나겠지.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회절무늬가 있다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회절하는 무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할게. 오케이? 자, 여기가 중앙의 밝은 무늬, 여기가 첫 번째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는 곳이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곳은 어떤 조건이 있지? A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값이 얼마? 람다인 위치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광원에 의해서 자, 두 번째 광원의 중앙의 밝은 무늬가 쭉 쫓아갔더니 이곳에 왔대. 자, 여기에 가장 밝은 무늬, 중앙의 밝은 무늬가 나타나. 그렇다면 이 무늬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니? 또 회절 무늬가 나타나겠지.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 중앙에 있는 밝은 무늬가 빨간 아이의 두 번째 광원의 밝은 무늬가 첫 번째 광원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보다 어때? 가까운 곳에 생겼니? 먼 곳에 생겼니? 가까운 곳에 생겼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이 경우에는 자, 두 광원이 너무 밝은 거야. 자, 이 점 광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무늬는 원형으로 나타나거든. 원형 구멍에 의해서 나타나는 회절 무늬는 원형 무늬로 나타나는데 중앙에 밝은 무늬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가 어두운 무늬야. 약간 틈을 줄게. 그 다음 밝은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해해? 여기가 밝은 무늬, 여기가 밝은 무늬야. 그런데 빨간 밝은 무늬가 중앙이 어디에 온 거야? 여기 온 거지. 첫 번째 어두운 무늬 밖으로 벗어나질 않았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의 회절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두 번째 건 빼버릴게. 그러면 첫 번째 회절 무늬 두 개가 어떻게 되니? 겹쳐버렸어. 이렇게 겹쳐버리면 두 물체를 우리는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해? 두 개가 너무 붙어버린 거야. 식별하기가 어렵다. 그럼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녀석은 어떤 아이가 식별을 가능하게 하니? 첫 번째 회절 무늬의 어두운 무늬까지의 거리와 자, 두 번째 광원에 대한 어두운 무늬가 이렇게 하면은 아니 되고, 자, 요 녀석의 중앙에 대해서 요 녀석의 밝은 무늬가
여기에 위치하는 순간에 얘는 서로 식별이 가능하다라고 해. 오케이? 자,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두 녀석에 의한 빛이야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어. 이해해? 그리고 이 거리보다 벗어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나지? 그냥 두 개가 뚜렷하게 이렇게 보이겠지. 이해해요? 자, 이때 요 녀석이 우리가 두 녀석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요 녀석이 나타나는 요 방향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지금 요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지. 요 방향에 대한 값을 세타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얘는 A sin 세타라는 곳에 뭐가 오면 되지? 첫 번째 어두무늬가 오면 되겠지. 맞아요? 자, 따라서 sin 세타라는 녀석이 얼마가 되니? A분의 람다라는 경우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해. 자, 이때를 우리 어리라고 하고, 이때 sin 세타의 세타 값을 분해 능이라고 해. 엄밀하게 세타 어리라고 하는 녀석은, 세타 어리라는 녀석은 이렇게 얘기해. 아크 사인은 사인의 역함수야. 그래서 아크 사인 곱하기 A분의 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 근데 이 기준은 어떤 슬릿 기준이야? 직선 형태로 생긴 슬릿 기준이란 말이야. 우리가 보는 건 원형이야. 자, 원형 구멍의 경우. 자, 원형 구멍의 경우. 자, 얘를 sin 세타 어리라는 값이 얼마가 되냐면 A분의, 이건 실제 계산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안 시켜. 그냥 실험적 결과야 라고 넘어간단 말이야. 자, 1.22 곱하기 람다라는 값을 갖게 돼.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네일리 기준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냥 외워두는 값이라고 보면 돼. 식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각도의 사인 값이다. 또는 이거 세타어를 세타가 무지 작으면 사인 세타는 세타하고 같다라고 했지. 그 방식대로 써서 A분의 1.22 람다라고 쓰기도 해. 오케이? 이걸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고 분해를 일으키기 위한 최소 조건이다라고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 즉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할 수 쉽고 구멍이 클수록 분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해. 자, 요게 이용한 게 이런 게 있어. 아까 마운경 얘기도 했잖아, 그지? 근데 이런 걸 한번 봐봐. 요즘 같을 때 산 옆에 막 지나가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를 한번 봐봐. 요즘 살아있는 나무는 뭐지? 물론 다 살아있긴 하지만 잎이 보이는 나무가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나무? 유칼립투스 나무. 뭐라고? 소나무가 잎이 상록 침엽수잖아. 녹색이야. 겨울이 됐던 여름이 됐던. 얘가 색깔이 변하면 병든 거야. 왜? 재선충인가 뭔가 소나무 잎을 고사시키잖아, 그지? 그럼 말라 죽잖아. 그러면 갈색 잎이 돼버리지. 그 경우를 제한다면 대부분 초록색 잎을 갖고 있어. 막 지나가다 보면 그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니? 산꼭대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다 식별이 돼. 그치? 이거 식별 안 되면 눈이 나쁜 사람이야. 딱 쳐다보면, 멀리 있는 거 쳐다보면 나무가 하나하나가 다 식별이 돼 보여. 왜? 얘 잎사귀가 초록색이야. 파장이 짧은 빛이라서 분해할 수 있는 각도가 작아. 즉 가까이 붙어 있는 것도 쉽게 식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가을철이 돼봐. 산 옆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지? 산에서 단풍이 들었지. 빨갛고 노랗고 해. 나무가 구별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빨간 아이, 노란 아이가 막 뒤섞여 버려갖고 얘가 나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 왜? 파장이 길면 분해할 수 있는 각이 어때? 커. 분해할 수 있는 각이 크다기보다는 얘네들이 어떻게? 분해가 제대로 안 돼 보인단 말이야. 같은 각도에 대해서. 이해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다? 분해할 수 있는 각이 우리가 원하는 각보다 크기 때문에 식별이 안 돼. 자, 이걸 이용한 그림이 있어.
쉬라 하면 생각난 사람. 집에 가서 쉬라 하면 생각난 사람 있잖아. 네? 쉬라. 어? 쉬라 몰라? 쉬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실험하는 거. 쉬라라는 사람이 있어. 미술 시간에 배우는데? 니네 학교에서도 하던데? 진짜요? 컴퓨터 갖고 막 하던데 이거? 미술 시간에?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쉬라 쉬라. 쉬라라는 사람 몰라? 네. 피곤하니까 쉬라. 몰라 진짜? 점묘법. 점묘법이 뭔지 몰라? 아 점으로 그림. 그 미술 시간에 하지 않아? 작가 이름이 작가 이름이 싫어요. 쉬라야. 다른 사람이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거 같아요. 되게 유명하지. 유명한 점묘법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 왜 무슨 일요일 오후에 공원인가? 그런 그 공원 그림. 들어본 적이 있지? 저기 나무까지 읽고. 이 점묘법이 아마도 선생님 생각할 땐 물감이 부족해갖고 최소한 물감을 아끼려고 개발한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죠. 얘네들은 막 덧칠하지 않고 점을 찍어갖고 표현하면 물감이 절약되잖아. 근데 얘네들 봐봐. 한번 생각해봐. 점묘법인 그림을 본다고 가정해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쳐다봐봐. 그럼 점으로 보일 거야. 하나하나가. 그치? 점으로 보일 거야. 왜? L이 아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어때? 얘들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게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멀리서 보게 되는데 초록색 점하고 빨간색, 노란색 점이 어우러짐이 달라. 빨간색이나 노란색 같은 녀석들은 겹쳐 보인단 말이야. 우리 눈으로 분해할 수 있는 정도가 각도가 적어서 넓게 보인다는 얘기야. 번져서. 오케이? 분해능이 나쁜 빛들이지. 반면에 초록색 같은 녀석들은 점들을 더 촘촘하게 그려줘야 될 거야. 오케이? 현이야, 찬욱이한테 뒤통수 쉐려줄래? 졸방대가 갖고 졸고 있어. 그럼 졸 때지 그게 졸방대냐? 자, 그래서 요런 랠리 기준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책 얘기로 이 부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광원에 의한 회절 무늬의 구분. 그림과 같이 인접한 두 광원에 파동이 같은 슬릿을 지나면 각각 회절하여 스크린에 두 개의 상을 맺히게 한다. 가와 같이 셋다가 클 때 두 회절 무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므로 두 광원의 상은 쉽게 구별할 수가 있지만 다와 같이 셋다가 너무 작다면 두 회절 무늬가 많이 겹쳐지므로 두 광원에 의한 상이 하나로 보여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광원의 상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은 나와 같이 한 회절 무늬의 가운데 중앙의 밝은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일치하는 순간이라고 한다. 이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 랠리 기준이라는 걸 정하게 되지. 자,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게 되므로 두 광원의 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셋다 값이 더 작아지게 된다. 더 작은 각도에 있는 것들을 분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림 설명. 랠리 기준. 두 전파원에 의한 회절 무늬가 겹쳐져 있을 경우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한 회절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일치할 때이다. 이것을 랠리 기준이라고 한다. 두 광원으로부터 오는 파장 람다인 빛이 지름 라지티인 원형 구멍을 지나서 회절하는 경우 랠리 기준을 만족하는 두 광원의 분리각은 다음과 같다. 사인 세타는 1.22 곱하기 A 대신에 여긴 D를 썼어. 구멍의 지름이야. 자, D분의 람다, A분의 람다라고 한다. 회절과 분해는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광학기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의 분해능이 높을수록 아주 가까운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파장과 분해는 광학기기의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할수록 분해능이 높아지고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할수록 분해능이 낮아진다. 즉, 분해능은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파동의 파장이 짧을수록 우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빛과 파란 빛이 있어. 파란 빛은 식별이 돼 보이지? 빨간 빛은 식별이 안 돼 보여. 아, 이거 도로에서도 볼 수 있다. 멀리 차가 와. 헤드라이트 켜고 밤에. 처음에는 불이 하나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가까워질수록 얘가 점점 벌어져서 두 개 헤드라이트로 분리돼 보이지? 이것도 역시 분해능과 관계된 얘기라고 해. 오케이? 자, 한편 분해능. 분해능 읽었니 내가? 네, 이거 네, 이거 어디까지 읽었니? 광학현미경 전까지? 네. 아, 그랬어? 자, 광학현미경의 한계. 광학현미경은 관찰하려는 물체의 크기가 가시광선의 파장 정도가 돼버리면 아무리 배율을 높여도 물체의 상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다. 시료를 통과한 빛이 렌즈를 지나며 회절하여 각각의 빛을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의 한계가 가시광선 파장의 절반 정도인 0.2 마이크로미터 10-7승미터 정도이므로 이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등은 관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파장이 더 짧은 빛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네. 근데 파장이 더 짧은 빛을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 렌즈가 얘를 굴절시키지 못해요. X선이나 감마선은 렌즈가 굴절시키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네. 렌즈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파장을 이용한 게 바로 물질파였어요. 전자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전자선을 이용해서 사물을 관찰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현미경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데, 역시 찬욱이야. 자고 있어. 자,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여 물체를 확대해서 보는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다. 자, 전자현미경의 분해능.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시료를 관찰하려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파동을 사용하면 된다.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력을 높여서 매우 짧은 파장을 갖게 하므로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다. 이 전자의 물질파 파장 약 10-10승미터 정도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 10-7승보다 약 1000분의 1 정도 이 값을 갖게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광학현미경보다 1000배 이상 더 좋은 분해능을 갖는 전자현미경을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시광선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포 내 미세 기관들,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하죠. 오케이? 혹시 배웠나 모르겠대. 요즘 책에는 있나? 세포 내 소기관에서 전자현미경적 구조를 갖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거든. 리보솜, 리소좀 뭐 이런 아이들 들어본 적 있니? 없니? 있어요. 전자현미경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크기가 세포 내 소기관에서 엽록체, 핵 이런 애들은 광학현미경으로 보인단 말이야.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근데 뭐 리소좀 뭐 이런 아이들 있지. 리보솜 이런 아이들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가능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세포 내 소기관이나 바이러스성 병원체도 쉽게 관찰해 줄 수 있다. 자,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얘기해 봅니다. 자, 전자총이 있다. 전자를 가속시키는 장치죠. 전자선을 발생시켜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므로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높은 전압으로 가속하여 전자선을 쏘아주게 된다. 이때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의 속력이 빨라서 물질파의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라고 하죠. 자, 자기렌즈라는 게 있어. 렌즈의 역할을 해주는데 이 자기렌즈는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자기장 속에서 전하들이 힘을 받지. 맞아?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니? 자기장이 세면 셀수록 얘들이 회전하는 반지름이 작아져.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모았다 퍼졌다 하는 성질을 주게 돼. 광학현미경에서는 유리렌즈를 이용해서 붓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어내지만 전자현미경은 자기렌즈로 전자선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을 수가 있다. 자기렌즈는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으로 가속되는 전자가 자기장에 입사하면 자기력을 받아서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모으거나 퍼지게 하여 초점을 맞춰줄 수가 있게 한다. 옆쪽에 보니까 자기장에 의해서 애들이 퍼졌다가 다시 모여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지. 이 자기장의 세기를 조절해서 어디에 모일지도 결정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그래서 렌즈와 똑같은 역할을 하게끔 해줍니다. 자, 진공의 내부, 전자현미경 내부에 공기가 있으면 전자선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내부는 반드시 진공으로 만들게 된다. 자, 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거나 하는 대신에 모니터를 갖다 놔요. 또는 필름을 갖다 놓게 되는데, 형광판을 이용한 필름이 되는데, 전자선으로 만들어지는 상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을 형광판에 맺히게 하거나, 전자가 달리다가 유리등과 충돌을 하게 되면 빛이 나요. 그걸 형광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 유리면에 형광 물질이라는 물질을 묻혀놓게 되면 어떻게 되니? 그 형광 물질이 빛을 주게 돼요. 이런 장치들이 대표적인 게 브라운관이야. 브라운관 들어봤니? 옛날 텔레비전 튜브로 만든 관을 갖고 있었지.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해서 음극성관이라고도 하는데 브라운관이야. 이걸 이용해서 모니터링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전자석으로 만들어진 상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을 형광판에 맺히게 하거나 검출기로 검출한 전자선을 분석하여 모니터의 영상으로 갖게 한다. 옆쪽에 여러 가지 자기 렌즈에 대해서 얘기했지. 전류가 세면 심하게 모이고, 자, 초점이 잘 맞는 적당한 세기의 전류가 있고, 전류가 약하면 퍼져서 제대로 안 보이게끔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광학현미경을 보면 외부에서 빛을 이용하지만 이 전자현미경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렌즈를 통해서 빛에서 나오는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전자선들을 가서 이 전자선들에서 나오는 전자들을 관찰함으로써 시료를 확인해 준다라고 해요. 자, 전자현미경의 종류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투과 전자현미경, TEM이라고 부르고요. TEM. 주사 전자현미경에서 SEM이라고 불러져요. 그래서 SEM과 TEM이 있다.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과 시료의 표면에 전자선을 쏘아 튀어나오는 전자를 관측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투과 전자현미경 10 내지 30만 볼트의 높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만든 전자선을 자기 렌즈로 평행하게 모은 후에 시료에 투과시켜 상을 만들게 된다. 얘를 투과시켜야 되니까 시료가 굉장히 얇아야 되겠지. 두꺼우면 굉장히 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깎아내야 합니다. 얇게 만들어줘요. 최대한 얇게. 자, 전자가 형광물질이 발라진 스크린에 부딪혀 빛을 내면 이를 눈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 시료의 단면을 평면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얘는 평면화시켰어. 다 평면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분해능이 엄청 좋아. 세포의 내부 구조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한다. 특징, 얘가 통과해야 돼. 그치? 그래서 시료가 중간에 있어. 얘네들은. 셈은 시료가 가장 바닥 끝쪽에 있는데 반해서 얘는 시료가 중간에 있어. 그치? 두 번째 그림이 시료 중간에 있는 그림. 그 다음에 셈은 시료 가장 맨 밑에 있지. 자, 이렇게 엄청나게 고비율로 측정해 줄 수가 있고, 자, 평면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세포 내부 구조 등을 관찰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반도체를 확인할 때도 씁니다. 자, 한편 특징, 시료를 얇게 만들어 관찰해야 한다.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에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질파가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 자, 두 번째, 주사 전자현미경, 셈이 있어. 자, 1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에너지 덜 쓰지. 자, 이 정도의 전압으로 가속시켜 만든 전자선을 자기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을 맞춘 후에 시료의 표면을 따라 스캔하면서 쪼여줄 때 시료에서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기로 검출해낸다. 검출된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증폭하여 모니터로 영상을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 분해능이
투가 전자현미경보다 떨어지지만 얘는 입체적인 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 표면에서 얻어지는 정보 전자들을 이용해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표면의 입체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어. 세 번째 그림 봐봐. 되게 이쁘지? 그죠? 입체화돼 있지? 입체적으로 보여. 실제로 봐도 입체적으로 보여요. 자, 한편 시료의 표면에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인 금속이나 탄소 등을 입혀서 코팅하면, 자, 코팅하여 관찰하게 된다. 전기 전도성이 좋은 녀석들 위주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관찰을 위해서 계속해서 전자를 쪼일 때 시료 표면에 전하가 모여서 관찰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표면의 입체 구조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자, 전자현미경의 자, 사진 그림 보면 첫 번째 광학현미경, 두 번째 투과 전자현미경 템, 세 번째 입체적이니까 주사전자현미경. 자, 이게 되겠지. 자, 현미경의 이용. 전자선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자기 렌즈 기술이 발전으로 1931년 최초로 투과 전자현미경이 개발되었고, 전자현미경은 금속화학물, 세라믹, 반도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여. 이 장비가 선생님이 옛날 회사 다닐 때 엄청 비쌌거든. 기본 장비가 10억이야. 가장 간단한 셈이 10억. 그 다음에 셈 중에 또 버티컬 셈이라는 게 있어. 걔는 20억, 20억에 30억 정도. 그때 당시로. 선생님 월급이 본봉이 45만 원 하던 시절에. 근데 이 장비 가격은 크게 안 올랐다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템이 보통 기본 30억이야. 템이 장비가 더 커. 가속시키려면 더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또 템 장비 쓰려면 시료를 엄청나게 얇게 갈아야 돼. 그게 힘들어. 이 회사에서는 시료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서 의뢰해야 돼. 그 사람들이 안 만들어줘. 그럼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약 두께가 6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됐거든. 그때 당시에 웨이퍼가 600 마이크로미터인데 셈을 쓰기 위해서는 얘를 엄청나게 얇게 갈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를 측정할 거를 붙여. 자, 특수한 접착제가 있어. 쉽게 떼낼 수 있는 접착제 위에 반도체를 붙여. 그 다음에 바닥을 가는 거거든. 그럼 그라인더 맷돌이 있어 안에. 돌아가 뱅글뱅글 맷돌처럼. 그럼 그 위에다가 올려놔. 올려놓고 무겁게 눌러줘. 눌러주는데 내가 한 번 돌 때마다 엄청나게 작게 미세하게 갈려. 그래갖고 진짜 그거 갈려면 하루 종일 그걸 지켜보고 얼마큼 남았나 계속 확인하면서 갈아야 돼. 가서 물어봐야 돼.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요, 더 가세요. 그럼 더 갈아야 돼. 진짜 심하게 간 거는 이틀 간 것도 있다. 이틀 동안 일 안 하고 거기 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야. 되게 따분하지. 근데 꼼빡 졸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 측정해야 되는 애들 지나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새로 해야지. 욕 뒤지게 먹고 처음부터 새로. 그럼 또 이틀 동안 또 있어야 돼. 그래갖고 되게 피곤한 작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분야에 요즘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물리 2 단원이 끝이 났네요. 물리 1 단원이 끝이 났네요. 다음 주에 책 안 가져도 다음 시간에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놓을 테니까 책을 꼭 수령하셔야 돼요. 상권, 학원 답지로 돼 있어요. 오케이? 언제 받아요? 다음 주에? 다음 주 화요일에 받는 게 낫지 않겠니? 교재비가 추가되겠구나. 되게 비싸게 팔아먹던데. 이번 달 교재비가 6만 원 나왔어요. 그럼 한 10만 원 넘겠다. 한번에 다 모아. 다음 달에 받겠지 뭐.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책이 두꺼워. 이만한 거 2개. 왜 이렇게 길어요, 책이? 저거예요? 그럼 그거 몇 달 동안 해요? 하나가 요거. 그래갖고 2개가 되는데 지금 계획은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끝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빨리 했군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저것도 있잖아요, 내신. 그 내신 2번 있잖아. 내신 2번 있어도 아마 잘하면 끝나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 엑기스만 뽑았다지 요게 않았어요? 진곽 선배들이 지금 나갔는데 상권을 1월 달부터 해갖고 끝났어. 1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했구나. 한 달 동안 끝낸 거예요? 두 달? 한 달 반? 1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전기 요만큼 나갔어. 진짜 빡셌군요. 한 권하고 요만큼. 똑같은 책으로요? 같은 책이야. 근데 선생님이 엑기스만 뽑았다 그랬잖아요. 엑기스만 뽑은 거 아니야. 내가 왜 엑기스 왜 뽑아? 아니 1 엑기스만 뽑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안 한다고? 어? 뭐라고? 물리 1은 조금만 중요한 데만 뽑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다 했어요? 그런 얘기 없는데? 아 진짜요? 어. 학원에서 내 책 만들 시간을 안 줘갖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옛날 거 쓰는 거야. 우리 특강 때 나눠주던 걸 그걸 책으로 만들고 있었거든. 자, 또 질문. 질문이요. 책거리 해야 되는데 은빈이가 떡 해오겠지? 네? 은빈이가 떡 해오겠지? 무슨 떡이요? 책거리 몰라? 네. 책 끝나면 훈장님한테 막 떡 해갖고 가잖아. 진짜요? 몰랐어요? 네. 패스. 자, 질문. 이제 다음 들어가는 책 이야기가 진짜 물리 같은 물리 이야기들이야. 지금까지 한 거. 아니 근데 지금까지 한 건 물리하고 기술하고 섞어놨지. 같이 완전 물리하고 기술하고 섞어놓으니까 주황색이 뭐죠? 주황색도 그렇고 책에서는 그냥 외우라고 공식만 계속 얘기한 것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근데 좀 더 근본으로 들어가지. 오늘 주황색만 안 가져왔는데도 엄청 가벼웠어요. 자, 질문 있는 사람. 헉, 벌써 짐산 새끼 뭐야? 와 나빴다. 정윤아, 너 그러면 안 돼. 저희 근데 여름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도 특강 있어요? 이런 방학 때도 아마 특강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 특강 때는 과학 뭐 하는 거예요? 어? 과학의 특강 때는 뭐예요? 과학을 특강 때 뭐 하다니? 그러니까 특강할 때 여름방학 특강 때 뭐예요? 뭐 하냐고. 밥 먹으면 되겠다. 모르지? 아마 오전 시간에 와갖고 자소서 쓰지 않을까. 아 가수. 인성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인성. 인성 문제. 그럼 은빈이 떨어지잖아. 아 아니에요. 아 네가 떨어지게. 철판 깔고 다시 끌 수 있다고요. 자, 인성이 아니 은빈이가 인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왜 그랬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내가. 자, 질문 없습니까? 분해는 저는 마칩시다. 어? 분해는 이게 그냥 두 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